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식은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증시가 함께 뭐 경기 부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떨어지면 뭐 모르겠는데 미국 주가는 화를 안 하는데 우리 주가가 이제 소위 역주행을 하니까 고민이 더 깊어지는 거죠. 오늘 오후장도 만만치 않는데요. 코스닥은 지금 2%가 밀리고 있습니다. 전략 세울게요. 터닝포인트 두 분 함께 합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오셨고요.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 팀 김동공 차장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답답한 흐름들인데 하나씩 차분하게 분석을 해보죠. 첫 번째 터닝포인트는요. 고환율뿐만 아니라 뭐 다시 3고에 흔들리는 한국 주식시장인데요. 원화가 약세로 가는 거 보면 외국인 썼지만 외국인들 귀환도 쉽지는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김장렬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바닥권에 오긴 오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네. 일단 항상 바닥권 그거는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은 다시 어저스 되는 거죠. 물론 바닥권이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어제 오늘 사이에 된 거는 삼성전자 제외해놓고 얘기하면은 환율이고 환율이 가장 크고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미국 달러 자체의 강세죠. 만약에 관세를 한다든지 그러면 인플레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부 영향이 있고 또 하나는 어저께 KDI에서 현타를 준 거죠. 우리나라 성장률이 내년에 내려간다.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외국 입장 봤을 그렇죠. 때. 원화는 약세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직후 목요일, 금요일에는 외부적인 트럼프 관세 얘기에는 달러 강세고 지금 주말 넘어가면서는 결국 우리가 애써 부인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우리나라 내재적인 성장의 한계 이거에 대한 공포가 같이 겹치면서 그렇죠. 그럼 한국 주식을 많이 빠졌다고 느끼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주춤하게 만드는 거가 되고 그거를 인식한 개인과 기관 투자가까지 매도를 나서면은 수급이 당분간 아주 쉽지 않다. 이렇게 공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 지금 김 본부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은 우리가 외국인 매도를 쭉 걱정해오고 기록적인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물량들이 팍팍팍 나오는 느낌이 돌아가면서 그렇죠. 오늘 바이오 빠지는 것도 그렇고요. 예, 수급도 안 좋고요. 뭘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11월 들어서 외국인 수급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떨까? 이것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들이 네.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를 제외를 해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11월 1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시장에 대한 외국인 수급을 따져보면 약 11월 달 동안에 한 7천억 정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었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이 삼성전자에 좀 집중돼서 이제 매도세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건 꼭 비단 11월뿐만이 아니라 10월부터의 모습들을 쭉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외국인들은 계속 시장 자체를 좀 매도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일단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에 대한 것들은 결국은 이제 한국에 대한 성장률들이 생각보다 지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 반면에 미국에 대한 성장률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원화보다는 이제 달러화가 이제 조금 더 우월하다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한 가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에 있는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 액수를 찾아보니까 이제 거의 140조 원 정도 이제 1,0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육박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10년 전으로 만약 돌아갔다고 치면은 이 자금들이 결국 국내 시장에 있어야 되는 자금들이거든요. 그리고 코인 시장도 최근에 올라오면서 코인 시장 쪽으로도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 원래는 10년 전에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최근에 이런 국내 시장만 좀 소외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요인들이었었는데 이 흐름들이 좀 반전될 계기가 일단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급등 혹은 이제 좀 많이 빠져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생기거나 이 둘 중 하나가 좀 되어야지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흐름들이 지금 현재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서 일단 좀 시장이 빠르게 이제 좀 돌아오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를 제외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흐름들이
흐름들이 일단은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조금만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어떤 특정 고객사, 엔비디아로 추정되죠. 이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가 4분기 내 완료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11월, 12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 콜 테스트가 엔비디아 오피셜로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안정세를 좀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의 흐름들만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바닥을 좀 찾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은 국면들이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해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뭐 안정적이라든지 혹은 환율의 변동성을 피하고 배당을 많이 준다든지 그런 것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고 방법도 다양해지니까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시장 상황부터 살펴봤습니다. 다음 볼까요? 삼성전자 말씀하셨는데 두 분 다 삼성전자 나왔습니다. 뭐 4만 원이고 4만 원대는 정말 위협되게 되네요. 지금 51,700억 원이거든요. 정말 뭐 그 전에 무슨 뭐 8만 전자, 6만 전자 많이 했는데 이제 5만 원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사실 또 우리만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글로벌리 보면 엔비디아 빼고는 반도체는 지금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김전우 본부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거는 모든 게 똑같이 안 간다는 거죠. 반도체가 통으로 안 좋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떠냐? 섞여 있죠. 비중에 따라서. AI 반도체는 좋습니다. AI 반도체가 아닌 이른바 레거시 반도체는 8월 말부터 안 좋았는데 실적에 반영됐는데 지금 최근에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예측이 낮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률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하락 반전의 가능성도 낸드라든지 레거시 제품에 나오고 있는데 이 비중이 삼성이 비중이 꽤 많고요. 하이닉스도 적진 않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은 낮추어 잡는 게 맞습니다. 마이크론도 그런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근데 AI는 괜찮은 거니까 엔비디아 괜찮은 거죠. TSMC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안 가는 거고요. 헷갈리죠? AI 좋다는데. AI 좋아서 어제 오늘 미국장이 흔들려도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팔란티어, 서비스 나우, 그 다음에 세일스포스 보십시오. 그 밸류에이션의 80배 가더라도 사는 주식이 있고 PBR이 100 깨지더라도 안 사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게 AI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해서 지금 넘버를 나오는 회사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한껏 반영하는 거고 반대의 경우는 극단적인 처우를 받는 거죠. 이건 언젠가는 변화가 될 수 있을 텐데 변화의 계기가 빨리 안 온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 보기 때문에 반도체도 반도체 나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2층 붕괴 이러니까 뭐 어디 사고 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누가 저런 말 쓴 거예요? 뭐 37층 뭐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뭐 구조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뭐 몇 층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표현 좋아하진 않습니다. 차장님, 엔비디아가 20일 날 실적 발표예요. 어제 미국 시장도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강했어요. 그죠?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모멘텀이 반도체주에 좀 새로운 모멘텀을 불러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가져볼 만합니까? 방금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AI와 BAI가 지금 극명하게 좀 갈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BAI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들은 이제 AI로 편입이 되느냐 이것들이 제일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삼성전자 실적 컨퍼런스 콜을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엔비디아에 곧 납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콜테스트가 곧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이걸 안 믿었단 말이죠. 그럼 결국 필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오피셜로 삼성전자 걸 받아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시장에서 이제 좀 삼성전자가 AI로 분류가 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오피셜이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물음표다. 단기 흐름에서는 물음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된다라고 하면은 AI 반도체로 현재 분류가 돼 있는 하이닉스는 좀 긍정적인 영향력들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움직임들은 좀 좋아질 여지들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메리트는 지금 현재 PBR이 1배가 깨졌다. 라는 거, 1배가 깨지고 있다. 그리고 120개월 선을 지금 살짝 하회를 할 정도로 좀 많이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정도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인 건 맞지만 실적적인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넘어가야 될 산들은 아직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확실한 상승세를 좀 타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납품이 퀄테스트가 통과가 되면서 AI 반도체로 분류가 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락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할 때 삼성전자에 대한 PBR이 지금 1배가 깨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과연 얼마까지 이제 빠질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좀 저점 근처가 아니었을까 정도의 생각들은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싸진 주식이 더 싸질 수 있다는 영역들은 분명히 좀 생길 수는 있는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주 장기적인 전망들, 장기적인 관점을 하면 분할 매수가 아니라면 지금 현재 단기적인 흐름들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좀 열어놔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들어보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제품 테스트 통과했다고 한들 지금 같아서야 그게 호재가 될까? 뭐 이 정도로 이제 기대감이 빠졌는데 오히려 모든 기대가 없으니까 통과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하나 얹어가지고 이것도 뭐 돼요. 뭐 이런 것들이 되면 그죠. 트리거가 될 수는 좀 있습니다. 그거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반도체도 답답합니다. 시장도 답답하고요. 다음은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기업들이 조정이 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 보면 뭐 방산이나 최근에 또 트럼프 관련주로 새롭게 부각된 조선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김장문 부장님인데. 네. 그러나 미국에서는 뭐 트럼프 관련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꺾였다고 볼 수 없어요. 그죠? 기세가 워낙 강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국내 주식도 계속 좀 보유해 볼까요? 네, 일단은 조선방산주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크게 올랐기 때문에 어저께나 오늘 들어오면서 이익 실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시점은 단기적 됐다고 봅니다. 첫 번째고요. 그다음 조선과 방산이 만병통치처럼 아무 어떤 악유가 없이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을 생각해 볼 거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트럼프발 이슈가 그 군함이라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주별로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어저께 목요일 금요일 날 급하게 올라간 이유는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에 대한 두려움하고 약간 부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파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조선가가 좀 주춤한 거 이런 것들이 겹쳐서 주가가 예상보다 덜 간 상태고 오히려 조정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트럼프 발로 한껏 올린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좀 추려야 됩니다. 그나마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좀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단기적인 그 조정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방산인데 방산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되고 뭐 그러면 유럽 쪽에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다 좋은 얘기죠. 새로운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경험이 레코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시성에 대한 긍정적인 리레이팅이 가능해요. 근데 많이 반영됐고 두 번째는 미국이 자국에 있는 디펜스 업체들이 중동 수출 같은 걸 자제하거나 아니면 못하게 하는 규제가 있었거든요. 이걸 풀어줬을 경우에 일부 지역에서는 최소한 한국하고 경쟁 내지는 그런 쪽에 물량 쉐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25배 그 이상 가면은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하나 고려해야 되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LNG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산 쪽에 관련된 조선도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물동량이 미국이 극단적인 보호 정책을 진짜 빨리 하게 되면은 교역량이 줄므로 인해서 해운주가 이슈가 되고 그것이 시차를 두고 조선주의 업사이드를 약간 생각보다 100에서 140이 안 되고 125로 만들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도 한번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방산을 필두해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그래도 그쪽 주식들은 뭐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그나마 이제 조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최근에 막 쭉쭉 밀리고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비하면요. 다음 내용 보여주십시오. 예, 낙폭과대 화장품주 고민이 되죠. 임 차장님. 사실은 중국이 부양책 쓰고 또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서 화장품이 확 관심을 끌었다가 그죠. 트럼프가 당선자 확정되고 나서부터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옵니다만 뭐 오늘 반등은 그동안 밀린 거에 비하면 정말 뭐 약해요. 대체적으로 화장품이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낙폭이 큰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화장품 업황들 자체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편인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좀 하락을 이제 좀 만들었던 요인들을 좀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중국에 있는 부양책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내수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아직 없었다라고 보는 것들이 맞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동안 안 좋았었던 중국 시장에 대한 부양책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모멘텀들이 화장품주들 입장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기대감들이 이제 좀 깨지는
세졌던 모습들인데 이거는 사실상 큰 요인들은 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올라왔던 흐름들을 보면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미국 혹은 이제 유럽과 이제 수출, 동남아 그죠? 쪽에서의 예. 수출이 늘어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적 모멘텀을 가지고 그렇죠.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중국 쪽 이슈는 좀 많이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실망 매물들은 이제 크게 문제는 없다. 다시 올라올 반등이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출도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이 그렇죠. 거죠. 그 두 번째가 미국, 그 바로 예. 관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미국에서의 화장품들을 쓸 때 최근에 한국 화장품들이 많이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 전에 이제 많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던 건 프랑스 쪽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가 관세가 없을 것인가? 프랑스도 관세를 먹고 맞을 거고 우리나라 관세를 맞을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간에 이제 경쟁들이 일어나는 위치라고 하면은 업황이 이제 살짝 꺾일 수는 있다고는 좀 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성장세들이 많이 이제 하회가 될까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 좀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화장품들이 싸다는 것들을 무기로 해서 가성비가 좋다는 것들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 영향력들을 이제 넓혀갔던 것이었는데 어차피 거기서 관세를 좀 맞는다고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에서 그렇게 뒤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후보가 정책들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일단 일정 부분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는 점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연말 이제 소비 시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들을 볼 때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시장이 이제 조금 안정되는 모습들과 함께는 화장품주들은 다시 한번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에 대해서는 네, 우려도 있고 주가도 밀렸지만 기대감들을 부각을 시켜주셨네요. 다음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은 산일전기를 말씀하셨군요. 이제 오늘은 전력기기 쪽도 조정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뭐 현대일렉트릭, 효성증오, 산일전기 좋은 수익률, 최고가 기준입니다만 56%나 올랐었어요. 예. 오늘 관심주는요. 교촌 FMB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촌 FMB를 아시다시피 치킨이죠. 교촌 치킨 만들어주세요. 사실은 얘네가 가맹점 기준으로는 3위입니다. 그런데 점포당 매출액은 넘버원이에요. 네. 뭐 얼마나 돈을 벌겠습니까? 마진 한 5% 남는 그런 벨입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는 PER이 뭐 성장이 많이 되는 게 아니니까 PER이 뭐 5배, 7배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지난 2분기, 3분기 동안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맹점을 이제는 변환을 시키는데요. 직영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2분기, 3분기에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4분기부터는 제대로 된 변환된 이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익의 규모가 과거에 5%대에서 이젠 거의 10%대는 새로운 체질로 변화되는 거죠. 따라서 4분기가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5, 6배 있을 이유가 없는데 현재 그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업사이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바꿨는데 어떻게 직영 바꿨느냐?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관계를 이거 한 10억씩 주고 뭐 하고 해서 한 26군데 30군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 그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면서 상생을 하는 방법을 오랫동안 모색해 온 게 이제 드러난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게 리레이팅이 된다고까지 말씀드리려는 게 해외를 진출하는데 해외는 이게 1300 몇 개가 지점이 있거든요. 지금 있는데 해외는 한 77개예요. 근데 대부분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하고 미국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까지 된다면 PER 10배가 넘을 텐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 체질이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애널리스트 일부에서 얘기하는 PER 10배 정도까지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적절한 안정적인 실적과 체질 변화에 네. 베팅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촌 FNB였습니다. 아니, 주주환원에서 교촌 FNB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치킨을 살 때 할인을 좀 해준다든지, 아니 농담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우리는 주주환원에 대해서, 그죠? 네. 교촌 FNB였고요. 네, 김동욱 차장님은 한국항공우주를 10월 말에 말씀하셨는데, 뭐 방산주 가운데서도 이제 트럼프 이후에 제일 강하게 오른 건 한국항공우주이고요. 네, 최고가 기준 16.3%.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 또 방산주에서 예. 이제 골라봤습니다. 이제 현대로템을 일단 좀 골라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면서 종목들이 이제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 종목들이 좀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성향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래도 좀 상승에 대한 기운이 돌고 있는 곳은 방산주,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랑 관점에서 한 번 더 이제 방산주 중에 하나인 현대로템을 일단 좀 들고 왔습니다. 이유들은 좀 다들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결국은 자주국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나토의 방위비 분담을 이제 더 부담을 하라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방위에 대한
자국에 대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자금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그 중에서도 계약 파이프라인들이 좀 살아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11월에서 12월에 계약 완료가 될 것이라고 좀 예정되고 있는 추정되고 있는 계약들이 제법 있는 상태입니다. 몇 가지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K2 전차 폴란드 180대 계약이 이제 올해 내 이제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육군 K2 전차 이제 4차 양산 산업 150대 역시 11월 12월 달에 이제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12월에 좀 모멘텀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것만큼 남은 올해에 그래도 한 번 더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네, 현대 로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장 터닝포인트 여기까지 합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유한타증권 김동공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